내가 쥐와 처음 만난 건 3년 전 봄이었다. 그때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간 해였고 둘 다 굉장히 취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정으로 우리가 새벽 4시 넘어서 쥐의 검은색 피아트 600에 함께 타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 둘 다 아는 친구라도 있었나 보다. 어쨌든 우리는 만취해 있었고 더군다나 속도계의 바늘은 80km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신나게 공원의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진달래 덤불을 밟아 뭉개고 돌기둥에 무작정 차를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는 건 그야말로 요행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쇼크에서 깨어나 부서진 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밖으로 나오자 피아트의 보니 커버는 10m가량 앞쪽에 원숭이 우리 앞에 날아가 있었고 자동차 앞쪽은 돌기둥 모양과 똑같이 움푹 패여 있었다.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원숭이들은 몹시 화를 냈다. 쥐는 양손을 핸들에 올려놓은 채 몸을 꺾듯이 하고 웅크리고 있었는데 상처를 입은 건 아니고 대시보드석과 엔진실 사이를 막은 것, 속도계 등에 개의가 있는 것, 대시보드 위에 1시간 전에 먹은 피자를 토하고 있었다. 나는 자동차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서 선루프를 통해 운전석을 들여다보았다. 괜찮아? 응. 그런데 좀 과음을 한 것 같아. 내가 토했으니 말이야. 나올 수 있겠어? 좀 잡아당겨줘. 쥐는 엔진을 끄고 대시보드 위에 담뱃값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나서 천천히 내 손을 잡고 차의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다. 우리는 피아트의 지붕에 나란히 걸터앉아 희끄무레해지기 시작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자코 담배를 몇 개비 피웠다. 나는 왠지 모르게 리처드 버튼이 주연한 탱크 영화가 생각났다. 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봐, 잘 살펴보라고. 상처 하나 없다니 믿을 수 있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자동차는 이제 종쳤어. 신경 쓸 것 없다니까. 자동차는 다시 돈 주고 사면 되지만 행운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나는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희 집 그렇게 부자야? 그런 것 같아. 거참 다행이군. 쥐의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불만스러운 듯이 몇 번이나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재수가 좋았어. 그래. 쥐는 테니스와 뒤축으로 담배를 비벼 끄고 원숭이 우리 쪽을 향해 꽁초를 손가락으로 날려보냈다. 이봐, 우리 둘이서 팀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 틀림없이 무슨 일이든 잘 될 거야. 그럼 첫 번째로 무엇을 할까? 맥주를 마시자. 우리는 근처의 자동 판매기에서 캔 맥주를 6개 사서 바다까지 걸어가 모래밭에서 뒹굴며 전부 마셔버리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굉장히 좋은 날씨였다. 나를 쥐라고 불러줘. 그가 말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지? 잊어버렸어. 아주 오래전의 일이어서. 처음 얼마 동안은 그렇게 불리면 꽤 불쾌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 빈 캔을 전부 바다에 던져버리고 나서 제 방에 몸을 기댄 채 더플코트를 머리 위부터 뒤집어 쓰고 1시간가량 잠을 잤다. 눈을 떴을 때는 불가사의한 생명력 같은 것이 내 몸에 넘쳐흐르고 있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100km라도 달릴 수 있겠어. 나는 쥐에게 말했다. 나도 그래. 쥐가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해야 했던 건 공원의 보수비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3년 할부로 시청에 지불하는 일이었다. 쥐는 지독히도 책을 읽지 않는다. 그가 스포츠신문과 광고지 이외의 활자를 읽는 걸 본 적이 없다. 내가 이따금 심심풀이로 읽는 책을 쥐는 언제나 파리새를 바라볼 때처럼 신기해하다는 듯이 들여다보았다. 왜? 책 같은 걸 읽는 거야? 왜 맥주 같은 걸 마시는 건데?
나는 식초에 절인 전갱이와 야채 샐러드를 한 번씩 번갈아 먹으면서 쥐 쪽은 보지도 않고 그렇게 되물었다. 쥐는 그것에 대해서 한참 생각하더니 5분쯤 뒤에 입을 열었다. 맥주의 좋은 점은 말이야, 전부 오줌으로 변해서 나와버린다는 거지. 원아웃, 일루, 더블플레이. 쉿,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야. 쥐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계속 먹어대는 나를 쳐다보았다. 왜 책만 보느냐고? 나는 정갱이의 마지막 한 조각을 맥주와 함께 삼키고 나서 접시를 씌운 다음 읽다가 옆에 놔둔 감성교육 책을 집어들고 책장을 넘겼다. 플로베르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지. 살아있는 작가의 책은 읽지 않는다는 뜻이야? 살아있는 작가는 아무 가치도 없으니까. 어째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나는 스탠드 안쪽에 있는 포터블 텔레비전에서 루트 66을 재방송하는 걸 쳐다보면서 그렇게 대답했다. 나는 다시 잠깐 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와,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 거의 모든 걸 용서할 수 없나? 글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용서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 제이가 다가와서 우리 앞에 새 맥주를 2병 놓고 왔다. 용서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베개라도 끌어안고 자버리는 것이 뭐. 쥐는 난처한 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이상하군.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쥐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쥐의 잔에 맥주를 따라주었다. 그는 여전히 몸을 움츠린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작년 여름에 마지막으로 책을 읽었지. 쥐는 그렇게 말했다. 제목도 작가도 잊어버렸어. 왜 읽었는지도 잊어버렸고. 아무튼 말이야, 여자가 쓴 소설이었지. 주인공은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로 30살 남짓한 여자였는데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 어떤 병인데? 잊어버렸어. 암이나 뭐 그런 거였겠지. 그 밖에 다른 불치병이 있겠어? 그래서 말이지, 그 여자는 해변의 피서지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행위를 하는 거야. 목욕탕 아니나 숲속, 침대 위에서, 그리고 바닷속에서, 그야말로 온갖 장소에서 말이야. 바닷속에서도? 그래, 믿을 수 있겠어? 뭐 때문에 그런 것까지 소설에 쓰는 거지? 그것 말고도 쓸 게 얼마든지 있을 텐데. 글쎄, 나는 그런 소설은 사양하겠어. 구역질이 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같으면 전혀 다른 소설을 쓰겠어. 예를 들면? 쥐는 맥주 잔의 가장자리를 손가락 끝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생각했다. 이런 걸 어떨까? 내가 타고 있던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침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튜브를 붙잡고 별을 보면서 혼자 밤 바다를 표류하는 거지. 조용하고 아름다운 밤. 그런데 맞은편에서 나처럼 튜브를 붙잡은 젊은 여자가 헤엄쳐 오는 거야. 예쁜 여자가? 그야 물론이지.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흔들었다. 왠지 바보스러운 것 같군. 글쎄, 들어보라니까. 우리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에 뜬 채로 잡담을 나누는 거야. 지나온 세월과 다가올 미래, 취미, 함께 잔 여자의 숫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밤에 꾼 꿈이라든가 하는 그런 얘기들 말이야. 그리고 둘이서 맥주를 마시는 거지. 이봐, 잠깐 기다려봐. 도대체 맥주가 어디 있다는 거야? 쥐는 잠깐 생각했다. 떠 있는 거야. 배 식당에서 캔 맥주가 흘러나온 거라고. 정어리 통조림과 함께 말이야. 이 정도면 되겠나? 그래. 그러는 사이에 날은 밝아오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죠? 하고 여자가 나에게 묻지. 그리고 나는 섬이 있을 만한 쪽으로 헤엄쳐 가보겠어요 하는 거야. 그러나 섬은 없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나는 그러는 것보다 이곳에 떠 있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으면 틀림없이 비행기가 구조하러 올 거라고 말하지. 그러나 그녀는 혼자서 헤엄쳐 가버리는 거야. 쥐는 거기서 숨을 돌리고는 맥주를 마셨다. 여자는 이틀 밤을 꼬박 헤엄쳐서 어딘가의 섬에 도착하지. 나는 나대로 술에 취해 비행기에 의해 구조되고 말이야. 그러고 나서 몇 년인가 뒤에 두 사람은 고지대에 있는 조그만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지. 또다시 둘이서 맥주를 마시겠지? 슬프지 않아? 글쎄, 내가 말했다. 쥐의 소설에는 뛰어난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섹스 장면이 없다는 것과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내버려둬도 죽고 여자와 산다. 그런 법이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여자가 물었다. 쥐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모두들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죠? 쥐는 하고 신음하고 나서 윈 입술을 혓바닥으로 핥았다. 대답 따윈 없었다. 나는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열심히 섬까지 헤엄쳐 갔다고요. 너무나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몇 번씩이나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잘못했고 당신이 옳았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어째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다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걸까 하고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가볍게 웃고 나서는 잠깐 동안 우울한 듯이 눈 가장자리를 손가락 끝으로 눌렀다. 쥐는 꾸물거리면서 할 일 없이 주머니 속을 뒤졌다. 3년 만에 견딜 수 없이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나? 조금은요. 정말로 조금? 잊어버렸어요. 두 사람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쥐는 다시 뭔가 짓거려야 할 것만 같았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게 만들어졌다. 누가 한 말이에요? 존 F. 케네디. 어렸을 때 나는 무척 말수가 적은 소년이었다. 부모님은 걱정이 되어서 나를 잘 아는 정신과 의사한테 데리고 갔다. 의사의 집은 바다가 보이는 고지대에 있었다. 내가 햇빛이 잘 드는 응접실 소파에 앉자 품위 있어 보이는 중년 부인이 시원한 오렌지 주스와 2개의 도넛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무릎에 설탕을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넛을 절반쯤 먹고 오렌지 주스는 몽땅 들이마셨다. 더 마시겠니? 하고 의사가 물었고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우리는 단둘이 마주 앉았다. 정면 밖에는 모차르트의 추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겁 많은 고양이처럼 원망스러운 듯 나를 노려다보고 있었다. 옛날에 마음씨가 아주 착한 사냥이 살고 있었단다. 멋진 첫마디였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씨가 착한 사냥을 상상해보았다. 사냥은 항상 무거운 금시계를 목에 걸고 헉헉거리면서 돌아다녔단다. 그런데 그 시계는 너무너무 무거운 데다가 고장이 나서 가지도 않았거든. 그래서 친구인 토끼가 찾아와서 이봐 사냥, 왜 자네는 가지도 않는 시계를 언제나 목에 매달고 다니는 건가? 무겁기도 하고 아무 쓸모도 없지 않은가? 하고 물었지. 사냥은 그야 물론 무겁지. 하지만 익숙해졌거든. 시계가 무거운 것에도 가지 않는 것에도 말이야. 하고 대답했어.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방긋이 웃으면서 나를 보았다. 나는 잠자코 다음 얘기를 기다렸다. 어느 날 사냥의 생일에 토끼는 예쁜 리본이 달린 작은 상자를 선물했단다. 그것은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가벼운 데다가 정확하게 가는 새 시계였어. 사냥은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그걸 목에 걸고 모두에게 자랑하며 돌아다녔지. 얘기는 거기서 갑자기 끝났다. 내가 사냥이고 내가 토끼, 그리고 시계는 내 마음이란다. 나는 속아 넘어간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오후에 나는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의사의 집에 가서 커피, 롤빵이나 애플파이, 팬케이크, 그리고 꿀이 묻은 크로와상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았다. 1년 정도 다녔는데 덕분에 나는 치과에도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문명이란 전달이라고 의사는 말했다. 만일 뭔가를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어. 알겠지, 제로야? 만일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하자. 너는 배가 고파요 하고 한마디만 하면 되지. 그러면 나는 너에게 쿠키를 주고 먹어도 좋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쿠키는 없지. 제로야, 알겠어? 너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배는 고파. 그래서 너는 말을 하지 않고 그걸 표현하고 싶어 하지. 제스처 게임이야. 한번 해보렴. 나는 배를 움켜쥐고 괴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의사는 웃었다. 그건 소화불량이지. 소화불량. 다음에 우리가 한 것은 프리토킹이었다. 무엇이든 좋으니까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니? 나는 생각하는 신용을 해보이고 고개를 빙글빙글 돌렸다.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괜찮단다. 4발 달린 동물이에요. 코끼리도 그렇지. 훨씬 작아요. 그리고 집에서 키우고 마음이 내키면 쥐를 잡아요. 무엇을 먹지? 생선. 소세지는? 소세지도요. 그런 식이었다. 의사가 말한 건 옳다. 문명이란 전달이다. 표현하고 전달해야 할 것이 없어졌을 때 문명은 끝난다. 찰칵. 오프.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14살 봄에 나는 마치 봄물이 터진 것처럼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지켜려 했는지는 전혀 기억 못하지만 14년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려는 듯이 나는 석 달 동안 쉴 새 없이 짓거려댔고 모든 얘기를 끝낸 7월 중순에는 열이 40도까지 올라 사흘간 학교를 쉬었다. 열이 내렸을 때 나는 말수가 적지도 않고 그다지 많지도 않은 평범한 소년이 되었다.